네, 9월 28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재미없어요. 네. 추석 이후 장 흐름. 네, 네. 일단 뭐 악재만 더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시장은 점점 불안해지는 것 같고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조금씩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쉽지 않다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전문 투자분들을 보더라도 수익이 만만치 않은 그런 구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매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이 일단 지금 매도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헝다악진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네. 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됐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매도를 했다가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에 최근에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환율이 많이 올라 있어서 이제 환차익을 노리고서 들어오는 자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연말까지 배당을 노리면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인덱스나 아니면 액티브 수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쉽게도 이제 개인 고버스를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순매수를 한번 보시면요. 네. 저희가 보면 8월 달에 이게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빠졌다가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낙폭과대 대형주가 생각보다 좀 왜냐면 포탄을 먼저 맞은 자리에 가면 포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황에서 이제 기관이 조금만 사도 이제 오르는 그런 구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국정감사 이슈가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카카오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모멘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버린 종목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덜 빠지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대형주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카카오 여러 가지 이런 급락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급락했었고. 네.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 네네. 급락은 없어 그냥 계속 그냥 물 새듯이 그냥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IT랑 자동차도 똑같은 경기 소비재긴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IT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는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4월인가 5월 달에 아마 그때 자동차 피크 가격을 피크 이제 판매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월별로 볼 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내내 자동차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올해 상반기 때 소비가 폭발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의류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비가 후반부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IT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기기를 계속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제가 1년에 100만 원을 만약에 IT 기기에 쓴다라고 구입비에 쓴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50만 원 쓰고 하반기에 50만 원 쓸 수 있지만 자동차는 한번 상반기에 쓰면은 이제 2, 3년 동안은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가 잘 나올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자동차 소비라서 그때 자동차랑 IT는 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네. 지금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고 이제 네네. 다 지지가 되면서 네. 조금만 매수 들으면 확 올라갈 것이다 대형주. 네네. 그 안에도 이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굳이 놓고 본다면 지수가 오를 때 뭐가 오를까라고 보면은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외국인들이 오면은 뭔가 살 건데 이제 현대차 같은 거는 빼놓고 살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기계적으로 같이 사겠지만 기왕이면은 IT 쪽에
IT 대형주가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나스닥, 그러니까 저 미국 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자동차주들 네. 괜찮거든요. 흐름이 네, 네, 막 네, 네. 어제도 보니까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 많이 오르고. 네. 근데 한국은 계속 빠지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라기보다 분명히 그 뭐죠? 바닥이라든가 어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왜일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좀 틀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도 아니고 다우도 아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뭐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약간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와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저희가 볼 땐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지만 좀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그런 미국 쪽은 이제 그쪽에 많이 되어 있고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서버 캐펙스 그러니까 저희가 서버 투자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의 서버 투자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외국인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약간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가 연초에 굉장히 랠리를 보였을 때 뭐였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자동차 판매보다는요 애플카 이슈가 컸습니다. 애플카 예, 이슈. 그래서 결국에 멀티플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좋은 건 좋아진 건 맞지만 그때 멀티플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세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카가 단기에 쉽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 이제 실적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피크를 좀 찍고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들 흐름은 정말 안 좋지만 수급이 조금만 받쳐주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거의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뭐죠? 10억 대주주 양도세 네네. 요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추석 이후 10월서부터는 네. 중소형주에서 많은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이즈로 보면은 사실은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이 유리하다는 말씀은 무조건 대형주가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식 투자의 원칙에 이제 뭐 여기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안 읽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야 돼요. 이제 뭐 전반적인 그림은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테이퍼링이 이제 11월 달에 된다라고 이제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나오는 어떤 그 고용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는데 거의 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지금 아직은 이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돼야 이제 이머징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나간 지 되게 오래됐고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런 전체적인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이런 거 말고 이제 월별로 좀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현직 애널리스트를 할 때 그 투자 이제 매니저분들한테 많이 드렸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료를 좀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월별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센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월별 아웃퍼폼을 보면은 저희가 1월 달이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평균적으로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중소형주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중소형주가 못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연초에 기대감에 주가가 다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저희가 셀인 메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5월, 6월 달 여름에 보통 보면은 지수가 조정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렇게 큰 괴리가 안 나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보면은 9월, 10월이 중소형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중소형주를 제가 좀 조심하자 했는데 2차 전지는 이제 모멘텀이 계속 나왔죠. SK가 그렇죠. 이제 뭐 GM하고 미국 투자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안 빠졌는데 보시면 이제 9월, 10월 달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 평균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올해도 무조건 적용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작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작년 2020년만 한번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성과가 10월, 11월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개선되면서 1월 달에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대고 있고
올해 보면 올해 사실 코스닥이 의외로 9월달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좋았기 때문에 9월달에 보면은 뭐 작년에 조금 좋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코스피가 우위를 보였던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도 저희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수익이 날 때는 사실은 아무도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오늘 같은 이상한 스타일로 장이 빠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왜 빠지는 걸까? 제가 볼 때 이 올라가 있는 게 그냥 내려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추석 전까지 9월달 되게 좋았다, 의외로 좋았다라는 코스닥이. 측면, 네, 코스닥이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좀 염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이 좋다라는 거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지금 네, 끌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많이 올랐다. 뭐 네, 5년 후, 6년 후 것까지 다 끌어당겼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들고 있고. 네. 이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많은 고민인데 들고 있는 분들도. 네. 정상적인 부분이면 이미 제 주변은 2차 전지가 없습니다. 물론 매니아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르면 파는 게 주식 시장을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로직은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들마다 투자의 성향이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팔면은 여기서 더 오르면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팔고 기다리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뭐 개개인에 따라서 좀 취향에 따라서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올 상반기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하반기도 중소형주가 갈 것이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현재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10월 달은 좀 조심하자. 왜냐면 계절적으로 좀 10월까지만? 예, 10월까지. 왜냐하면 11월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CFD 이슈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제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주말에 전략을 짤 때 이제 CFD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제 고객들한테 드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주식은 아무도 안 파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팔기가 애매해요. 네네. 손실이 애매하게 나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절대적인 투자 수익이 어려운 구간이에요. 사실 지금은 제가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한 8배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8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배 어렵고 작년보다는 올해 주식 투자가 8배 어렵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보수적인 운용, 제가 나올 때마다 맨날 뭐 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보수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이제 바이를 외치기 때문에 제가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려고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지 이게 올림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좀 약간 피해서 관망자의 자세로 있는 것도 괜찮다는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수급, 가장 큰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지금 뭘 사고 있나요? 일단 외국인이 사는 것들을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조금씩 순매수하는 게 9월 15일부터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뭘 사고 있나 좀 봤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는 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사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별로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 2위인데 안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데 지수보다는 제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면 대형주 살 때 뭘 샀냐 보면은 화학,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하는 화학하고 뭐 의약품 샀고요. 그다음 전기전자를 의외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IT를 샀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을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오른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제 요거의 낙폭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자동차 저희가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우수 장비가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벌써 안 좋게 보는 거죠. 이제 저랑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냥 요거는 사실 시장하고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시장을 살 때 그 은행 보험이 시가총액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장을 조금 샀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걸 보니까 네. 확실히 그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사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연중 내내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주가가 뭐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올랐다 좀 빠지긴 했지만 전자나 전기 이런 거 안 좋았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이제 제가 뭐 혹시나 계속 나오게 된다면 내년 3월쯤 되면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고 싶지 않죠. 근데 주식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면 나중에 지나고 뭐가 있을 때 이미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이 오히려 IT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투의 개념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보다 그 뒤에 그 소부장들 네네네. 그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중소형주 뒷단에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저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시장에서 가장 좋아했던 테스나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뭐 피인수 다른 업체한테 이제 피인수 되긴 했지만 삼성전자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거든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게 이제 좀 약간 겹치는데 네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대형주 IT 쪽에 네. 이쪽이 이제 지금이 어쩌면 저점일 수 있다.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네네네. 그렇게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낫다. 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아까 흐름상 계속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 뉴스 보니까 자신 뭐 오버 65 뭐 이러던데. 네네. 그러면서 부스터샷 맞고 이런 거 네네.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것이 정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많이 상승해 온 시점이냐 네. 이 시기의 문제 가지고도 이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지난번 제 방송을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대한항공하고 막 하나투어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정고점 조금 못 미치게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원래는 추석 때 한다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좀 10월 달로 좀 밀렸죠.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층 기준으로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90% 정도 되고 이제 성인은 80% 정도. 저도 지금 1차 접종을 하고 이제 이번 달에 2차 접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위드 코로나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제가 정치는 전혀 모르지만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저희 오피스 근처에 있는 저 오피스가 이제 이태원에 있는데 이태원 근처에 한 바퀴를 이렇게 쭉 주말에 걸어보면 1층에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상공인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가 이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밤에 야간에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서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줄었어요. 그래서 시사율이나 이런 걸로 지금 데이터를 바꾸겠다고 정부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결국 일산회복위원회를 아예 만들어서 지금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덜 오른 앞으로 좀 오를 만한 그 관련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시장에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행주를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주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대한항공을 연초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1, 2, 3분기 다 그 화물 때문에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 내년을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을 보면 여행주랑 항공주 둘 중에 뭘 하나 택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여행주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주는 올해 내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 실적이 돌기 직전이 주가가 제일 좋은 걸 생각하시면 여행주를 조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말에 제 고객들한테 레터 그 어떤 자료화 시켜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공은 사실은 화물은 어느 정도 이제 아셔요. 그런데 여객, 예, 이제 여객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 여객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베트남하고 이제 수교 뭐 괌 같은 경우 괌 사이판은 지금 이제 주문 그
뭐라고 하죠? 여행 패키지를 팔고 있죠. 하나투어가 이제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 저희가 미국을 갈 때 왕복이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 160만 원 정도 합니다. 160? 네네. 이코노미로요? 네네, 이코노미로요. 이코노미 기준으로요. 저는 뭐 이코노미밖에 안 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해외에 있다 이제 이번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있었던 어떤 말레이시아의 티켓 왕복을 대한항공을 보시면은 얼마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글쎄요. 네. 제가 이번에 가족들 들어올 때 이제 나갈 거 계산해서 같이 이제 끊었거든요. 왕복으로 240만 원이고요. 1인당? 네. 아니 두 명이죠, 두 명. 두 명이? 네, 예, 자녀가 있으니까. 240? 그러면 한 명 성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160만 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베트남 리오프닝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냐면 예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 전에 베트남 갈 때 1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약간 그치, 한 이랬죠. 6, 70이면은 예. 근데 비행기 티켓이 160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럼 패키지는 얼마에 팔까요? 예, 패키지가 이제 여행사의 장점은 이제 패키지로 팔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력을 높인 다음에 그거를 여행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적기한테 싸게 사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160만 원짜리를 아무리 많이 산다고 뭐 반값에 주진 않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베트남 여행이 딱 이제 만약에 됐다라고 봤을 때 패키지 가격은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보다 비싼데 말이 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여행주에는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로 이제 내년까지는 장투의 개념으로는 지금 왜냐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무조건 나아지지 실적이 나아지니까. 실적이 나아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항공주는 올해 그 화물이 있었던 애들보다는 내년 초에 되면은 이제 LCC나 이런 애들이 올해 내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가 올해랑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 정고점 근처에 와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다 선반영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항공을 오래 보셨던 운송 섹터 애널리스트 출신 분하고 제가 좀 친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주가가 일단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대한항공 자체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제가 연초 대비해서 사실 요즘에는 아이디어를 많이 안 내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올해 생각해 보시면 2년 동안에 지금 사실 시장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뭐 물론 지수는 뭐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코스피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웬만한 거 올릴 거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찾기 시작하고 그 모멘텀이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이제 컨텐츠 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직은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최선호 sek터 주식으로는 여행주, 네. 뭐 하나투어 이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콘텐츠 얘기하셨는데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 아주 화제예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하도 지난주서부터 막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주말에 방송을 좀 보긴 했는데 예. 일단 뭐 넷플릭스 그 CEO도 역대급이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오던데요. 네네. 일단 저도 나오자마자 사실 받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길래 저도 이건 좀 봐야겠다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것도 나오긴 했는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예상은 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스릴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짰고요. 저는 요즘에 뭐 그때도 한번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도 보시면은 83개국 중에서 76개국에서 1위예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저희가 글로벌 OTT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글로벌 OTT에 저희가 콘텐츠를 납품하고 이게 이렇게 1위 동안 있었던 거는 뭐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267번인가 하는 필리핀 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자국에서 엄청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약간 한국말 잘하는 네. 그 손가락 두 개 없는 남자 배우. 네네네. 그분이 267번인가 그러신데 어쨌든 거기서는 좀 약간 마지막에 좀 안 좋게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자국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결국에는 컨텐츠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래서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뭐 한국 컨텐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오징어 게임만큼 이렇게 기대할 만한 흥행작들이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웹툰이나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11월 19일 날 지옥을 이제 오프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보면은 11월 12일 날 디즈니가 출시를 하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일부 업종들의 종목들만 지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에이스토리, 그 다음에 제이콘텐트리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 컨텐츠에 대해서 100%다 이렇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로 하니까 좀 그런데 2015년도, 6년도까지는 이제 그래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골고루 다 공부를 했었고 그때 제가 제이 콘텐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수익이 많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제 나이 또래는 그렇게 콘텐츠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기존의 콘텐츠를 보면은 여기 제가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지인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제가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밀접하게 그분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일단 한국 방송사가 대부분 외주 제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 제작은 실적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그러니까 엔터사나 이런 미디어 제작사를 볼 때 저희가 실적 추정이 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어떤 프로젝트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를 저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치. 가정을 하거든요, 일단. 근데 가정을 하는데 수익 구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맨날 쇼크라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들을 장기로 난 투자한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글로벌 OTT를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OTT 외주 제작사들은 이제 보면은 최소한의 이제 저희가 GP 마진이라고 하죠. 매출 총 이익률을 15%를 보장하고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발생되면은 이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어떻게 보면 여기 잘 분류를 해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콘텐트리,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킹덤이라는 회사, 저희가 킹덤이라는 게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이제 그거를 제작한 회사고요. 뭐 키스트, 그다음에 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VFX죠. 그다음에 좀 영상 처리 효과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11월 달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거에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죠, 이것도. 네, 2, 3주 동안 주가가 좋았던 거가 이제 11월 달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 15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전에도 참 이 한류 뭐 그다음에 이 컨텐츠 되게 각광을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태왕사신기 나왔을 때 김종학 감독 막 하고. 근데 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결국은 뭐 이 글로벌이 안 되니까 그 제작비 감당 못하고 다 파산하고 맞습니다. 힘들어지고 그랬었던데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일단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쵸. 잘만 만들면 이게 팔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이게 훨씬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나올 때 넷플릭스가 순중이 좀 안 나와서 주가가 폭락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지금 오프라인 리오프닝이 되니까 이제 많이 줄을 것이다 이랬었죠. 네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신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그때 빠지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가입자 순증 기대치 미달하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결국 하반기 기대작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제작사나 아니면 플랫폼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작으로 나오는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 계획이 많이 있는 미디어 엔터 제작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 이게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지만 영화 투자자들, 제작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는 결국 감독이 누구냐 혹은 뭐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작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신작에서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역시 주연 배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IP를 어디서 가져왔나가 지금 요즘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감독이랑 그 출연 배우는 엄청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즘에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웹툰 말씀드렸는데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IP에 대해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고 나면은 보긴 봐요. 보고 나서 이제 평을 좀 안 좋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원작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흥미를 위해서 왜냐면 단편이기 때문에 좀 어떤 픽션을 좀 많이 중간에 좀 많이 스토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그 컨텐츠 제작사고 연관돼 있고 이 컨텐츠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걸로 또 다른 컨텐츠를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장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거의 가장 포인트를 한 줄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볼 때 제가 익숙한 컨텐츠인가 이게 웹툰 IP를 가져왔는데 이 웹툰이 인기가 많았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네, 예. 이게 우리가 어차피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성공시키는 거니까 결국 주연 배우 우리야 뭐 예를 들어서 유명 배우들 현빈이니 뭐 이렇게 알아주지만 물론 아시아 쪽도 많이 알죠. 하지만 네네. 서양 같은 데서는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재밌어야겠네. 각 이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네네네. 예, 감독의 연출력이라든가 네네. 이런 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줄거리가 아무래도 웹툰이 떴다라는 얘기는 줄거리가 재밌으니까 뜬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결국엔 컨텐츠 내용은 근데 또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주가 관련돼서는 아마 그 11월 12일 날 뭐 넷플릭스 지옥이 개봉합니다. 개봉작이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주가가 오르고 막상 개봉하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제2 콘텐츠가 됐든 네. 근데 일단 일정은 다 나와 있는 거군요. 네, 일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A 스토리가 지리산, 예. TVN, 네네. 넷플릭스. 근데 이게 우리 국내 그 어떤 그 방송으로 풀리는 것보다는 넷플릭스에서 풀리는 게 가장 뭐 좀 괜찮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TV 잘 안 보거든요. 예, 그냥 저는 넷플릭스, 뭐 웨이브, 뭐 유튜브 요 세 개만 계속 보고 있어서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글로벌로 풀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올리면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글로벌 모든 국가의 80개국 막 이런 아까 그 순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언어 데이터 같은 게 다 더빙이 다 되거나 아니면 자막으로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제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자료를 보면은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달에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도 이제 이런 콘텐츠를 하겠다. 그래서 뭐 제니퍼 애니스톤이 이제 애플 TV에 합류하겠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상반기 때 기억이 나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쪽도 이제 글로벌 진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여러 가지 것들을 뭐 10,000원씩만 내고서 저희가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플랫폼들도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나 아니면 뭐 이런 쪽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콘텐츠 제작사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가 순중이 빠지면서 이게 좀 플랫폼 전방 플랫폼의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 콘텐츠 제작사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 거 아니냐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아이디어가 다른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제작사들 쪽으로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은 수급이잖아요. 네네네. 수급이 주가를 결정하는데 네. 이것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 화제가 되고 계속해서 뭐 1등이 됐네, 뭐 어느 나라에서 1등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생기면서 수급이 몰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네.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IT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투자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밸류체인과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삼성 쪽 동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IT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떠 있는 뭐 넷플릭스의 콘텐츠 리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걸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지옥이 뭐 11월 19일 날
나오는구나. 아, 이게 네이버 웹툰을 가져온 거군요.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어서 이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법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JTB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J 콘텐츠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를 이제 제작사들을 저희가 이제 손자 회사처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손자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실적이 여기서 100이 나온다고 하면 JTBC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연결로 잡히고 그다음에 그 위로 또 연결로 잡히니까 사실 실적은 연동성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의 어떤 비용 구조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꺼려 하시는 게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익숙하죠. 이 JTBC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거 뭐 DP, 지옥 다 이슈가 되었던 거라서 뭐 이번에 단계에 조금 올랐습니다만 뭐 시장이 빠지면 다시 또 빠지겠지만 다시 11월 달 이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기대감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실적보다는 이제 투자들이 이제 객관적인 어떤 뉴스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변화나 어떤 소비자들의 변화를 이용한 투자법이 여기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저 오징어 게임 관련 그 주식들, 뭐 네. 버키 스튜디오라든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일시적인 그 급등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주가의 어떤 재평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뭐 글로벌로 보면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면 결국엔 주가는 기대감 빼고는 빠질 수 있어가지고요. 이제 나오는 실제로 이런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다가 납품하는 어떤 것보다는 국내 제작사 플랫폼에 납품하는 회사보다는 해외에다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다른 이제 쪽에 애플 TV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한국 콘텐츠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 한국 로컬 제작사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체인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애플 TV가 언제 한국에 들어오나 아니면 애플이 언제 글로벌로 런칭하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공부는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봐왔던 네네. 드라마 제작사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분 관계 이런 것들. 네네. 그래서 보면은 J 콘텐츠도 제가 보면은 이제 오르는 이유가 네. 뭐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국내 투자자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죠.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이제 쭉 빠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라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여튼 이 이슈 때문에 급등한 게 있다면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 근데 저는 아직 스케줄이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뭐 단기에 바로 파는 것보다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긴 끝 부분 보니까 속편이 나올 것 같긴 하던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발 리스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헝다.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또 전력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뭐 포스코에서도 뭐 자회사 뭐 문 닫냐 아니냐 뭐 셧다운 하냐 이런 게 이제 신문에 헤드카피로 막 실려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리스크? 일단 헝다 리스크는 뭐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다른 분들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거는 저는 이제 한국 정치도 제가 이해가 100% 안 되는데 이게 중국 정치를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헝다 디폴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뭐 상하이 파냐 뭐 베이징 파냐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정치적 암투가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찾은 내용은 뭐냐면 과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가 얼마 정도 될까라고 봤을 때 보면 중국이 보면 여러 가지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헝다가 이제 차지하는 게 보통 어느 정도냐면 내몽골의 예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조 정도에서 300조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시 예산보다는 크죠. 근데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약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의 특성이 미국하고 좀 틀립니다. 미국은 뭐 예전 리먼 사태나 이런 것도 그냥 왜냐면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리먼 사태가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와주면 안 된다. 금융권들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여론이었거든요. 나도 지금 힘들지만 주가가 빠져서 나도 힘들지만 얘네들 도와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모든 뭐 어떤 중요 기업들은 다 국유화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폴트 내고 안 내고는 다 중국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중국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재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총선 같이. 그래서 이번에 되면은 또 이제 장기 집권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뭐냐 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전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더 크리티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제 이게 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중국하고 호주랑 작년부터 좀 싸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도 싸우지만 호주랑도 싸워서 호주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석탄 1위 수출 수출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랑 싸우다 보니까 야 쟤네 거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호주 석탄 수입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근데 그 전체 중국이 쓰는 사용량의 50%를 호주에서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안 했는데 석탄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그 화력 발전에 쓸 석탄이 지금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공장을 하루나 3일 정도로 셧다운을 해라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가적으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 저도 좀 찾아보다 나왔는데 뭐 코스맥스나 이런 화장품 업체들이 그 중국의 이제 베이징이나 아니면 뭐 수저우나 뭐 이런 데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제조 공장이 있어요. 근데 제조 공장이 그 중국 정부가 얘기하면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안 봐주고 이게 아니라 전체 다 셧다운.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도 중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가동률이 셧다운 되면은 사실은 이게 석탄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실질적인 타격이 4분기 때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은 3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해도 주가가 빠지죠. 4분기 때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의 코로나 이슈가 좀 되면서 삼성전자 IT 업체들이 빠졌던 것처럼 중국의 로컬로 공정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중을 줄일 때 이 업체가 지금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나를 다시 한번 지금은 체크를 빨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력난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스탠스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서 수입을 다시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는 그러면 원전을 더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한정 기술이라든지 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 또 이제 되죠. 이제 정권이 바뀌게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원전에 대한 규제가 풀어주지 않을까로 한번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원전을 더 돌려야 돼요. 그러면 뭐 원전 유지 보수하고 있는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나 뭐 이런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또 디펜시브거든요. 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애들인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유틸리티 쪽이 좀 오르지 않았나. 근데 한국 유틸리티랑 그 미국 유틸리티랑 완전 또 틀립니다. 네. 그래요? 어떤 게 틀려요? 제가 미국 유틸리티를 잘 몰라서 움직임만 다른 건데 미국 유틸리티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한국은 오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국 유틸리티는 이제 원전, 전기 뭐 이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도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이런 거를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서 이제 그쪽 뭐 물 정제나 이런 업체들이 한국은 뭐 엄연하게 보면은 뭐 코오롱이나 이런 업체들밖에 없지만 거기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섹터가 좀 틀리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깔아놓고 앞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시장에서 이제 9월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변화를 좀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해왔을 네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런 어떤 뭐 2차 전지 중심 뭐 이런 테마 위주로 이제 해왔을 것인데 수소 테마니 네네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테이퍼링이 FOMC 때 이제 11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8일 날
고용이 완전 고용 형태로 많이 개선이 되면 11월에 테이퍼링 할게요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봐서 10월 초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10월 8일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 릴리프 랠리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내년도 실적 보면서 또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쪽에 투자 전략을 해서 하다 이제 종합해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납부과대 대형주랑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대형주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종목들은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될 수 있고, 지금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가 오늘 뭐 장이 안 좋은데도 혼자 플러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유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천연가스가 이제 어제 12%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를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 LG 상사가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는데 LX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를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업체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휴대폰을 저희가 이제 한다고 하면 이거의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가에 전가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보다는 아예 이 원재료를 만드는 업체들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많이 못 봤던,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석탄하고 천연가스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특정 종목들만 오르고 있다. 아니면 그 커머디티 대장은 항상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지용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수익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좀 덜 깨진다. 장이 안 좋을 때 좀 덜 깨지고 좋을 때 조금 더 좋고,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니까 사는 거겠죠. 근데 이제 네네. 만에 하나 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덜 깨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예 깨지는 걸 전제로 하면 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좀 일정 정도 한 10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는 관망하자. 이제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70까지 낮추고 뭐 단기로 뭐 조금 트레이딩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5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아마 댓글에 아마 이미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오늘이 저점일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뭐 더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면 포지션을 계속 줄이는 게 절대주식형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하고 일단 개인 투자도 절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오르고 안 내리고, 그러니까 오르고 빠지고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10% 오르고 20% 오르고 시장보다 뭐 상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서 수익이 안 날 때는 비중을 계속 줄이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 이거 샀을 때 너무 이 회사 너무 믿고 난 장투하려고 샀는데 했는데 팔기 아까우신 분들은 여러 종목들을 동일 비중으로 조금씩 파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는, 손실이 났든 이익이 났든. 네네, 이익 난 거 손실 난 거 같이 파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손절 난 거는 괜히 팔면 확정 짓는 거니까 이거 못 팔고 네네. 오른 것만 파는 분이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아유 보기도 싫어. 다 손절 처리해버리는 분도 있고 하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똑같이 분할로 파셔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이제 또 뭐가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장이 반등 나올 때 많이 빠진 게 오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올랐던 주도주가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죠.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 깝깝하실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자꾸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또 그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흘러가는 그 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또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돈을 잃더라도 뭐 배우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기회가 확 잡죠. 맞습니다. 돈을 잃을 때 조금 잃고 벌 때 많이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법인데, 이제 매크로를 저희가 100% 예측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을 먼저 보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주식을 그래서 난 줄이는 타이밍하고 늘리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냥 사가지고 그냥 안 보고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보수적으로 딱 시장이 조금 색깔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수익이 조금이라도 안 난다 싶으면 주식을 확 줄였다가 좀 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투자법을 이제 본인에 맞는 투자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하세요.